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한동훈 비대위 체제 당면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임명안을 의결을 했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취임식을 갔는데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중에는 아직 취임식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장관, 이제는 전 장관이 됐고, 뭐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 거니까. 이제 위원장이죠,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국위원회가 정수가 650명 중 이제 임명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적 인원은 824명이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그런데 650명이 참여를 해서 이 찬성 627명, 그다음에 반대 23명, 찬성률이 96%. 96.4%네요.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투표 결과 나왔죠. 그러니까 이 투표 결과를 보면은 뭐 국민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 당원들, 특히 전국위원들 하면은 당원 중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강성 이제 지지층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주 찐 당원들이죠. 그만큼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걸 반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영입 효과가 벌써부터 톡톡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리얼미터가 21일에서 22일 조사한 것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2.3%가 올랐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41.6%로 3.1%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격차가 2.6%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은 최근 9개월 동안에 최저로 그 격차가 좁아진 거예요. 이게 한동훈 효과 아닙니까? 그 한동훈 효과가 이제 팬덤 형성의 일종인데 그 중수층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그래서 이제 중수층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결국 팬덤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대구라든가 뭐 대전이라든가 부산, 울산 이런 곳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그 지지세, 인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1973년생 지금 이제 법이 밖에서 이제 50세가 됐잖아요. 50세의 나이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취임을 정식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취임사를 하고. 그리고 29일부터 비대위원 15명 중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유희동 정책위의장, 그 다음에 위원장 빼고 12명을 추가로 이제 인선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15명이 모두 성공이 되면 비대위원장이 29일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효과가 있겠죠. 가장 큰 관심사는 현재는 뭐냐면 오후 3시에 그 취임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비대위원들을 어떤 면모를 비대위원으로 이제 그 선임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연휴 동안 계속 짚고하면서 외부와도 일체 연락을 끊으면서 비대위원 인선에 아주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보안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러네요. 3시에 이제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사가 나올 텐데 지금 국민과 당원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준비를 했고 아마 핵심 내용은 789 세대 중심으로 운동권 적폐 정치를 끝내고 청산하고 민생 정치를 새롭게 출발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취임사를 할 거라는 지금 예고는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저희들이 녹화하는 중에 취임사가 나오면은 다시 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대위원 인선도 있습니다만은 또
곧 공관위원 인선이 있습니다. 네, 공천관리위원회. 예,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 거며, 거기에 이제 또 뭐 공관위원이 있습니다만은, 공관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법조인 중에서 좀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판검사만 돼야 먼저 일 좀 합니까? 너무 판검사를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힘 내부에서 이제 그 중진 의원으로 분류되는 몇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조인도 좋다. 하지만 검사 출신은 공관위원장으로 앉히면 좀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대통령도 검사 출신. 그다음에 당대표급에 준하는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 거기다 공천관리위원장도 검사 출신 하면 안 된다. 꼭 법조인 하려면 판사 출신을 앉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소통적인 면에서 어떤 검사 출신을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소위 말하면 이제 리걸 마인드라는 얘기 아시죠? 예. 예, 법률적 그 해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또 반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검사 출신, 그 다음에 국힘의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인데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만약에 검사 출신의 정치인을 앉히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그 반론 내지는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법조인들 빼면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 공관위원장을 법조인으로 한 애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리걸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맥락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정치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공정하게 할 거다. 그건 아주 순진한 발상이죠. 그렇습니다. 그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요. 그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수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분들의 그 지지가 이제 과연 법조인들이 모두냐라고 하는 부분이 비판이 제기되면은 이게 상당히 지지율에 영향이 이제 있거든요. 적어도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고영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법조인 출신의 일색이 돼버리면은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관념하고 그다음에 정무적 소위 그 감각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관위원장은 비법조인을 선임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게 어떨까. 그것도 정치력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그 소위 말하면 중수청을 아우를 수 있고 그다음에 무당파라든가 이 중도층 이런 사람들의 그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천관리위원장 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29일까지 비대위원을 어떤 면모를 선임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뭐 국힘 지지자나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상당한 그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닥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큰 난제는 역시 김건희 특검법일 것 같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정치 쿠단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국의 최대 내관이 될 것이다. 뇌관. 이 뇌관이 터지면 아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동훈 정치의 시험대가 될 거라는 예측이 지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식으로 우리 이제 고영신 TV 그 시청자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특검이 28일 날 아마 그 통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뭐 나머지 하나는 50억 클럽은 이제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인데 과연 2010년도에서 2012년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됐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물론 일정 부분 법원의 판결 내용 일정 부분을 발췌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약간 활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시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게 관여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이제 그 수사를 2년여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소될 만한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 최근의 여론을 보면 60%대 소위 말하면 70% 가까운 여론조사가 특검을 거부권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갤럽이 12월 7, 네. 8일에 조사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가 70%, 찬성이 20%, 모른다가 10%니까 10명 중에 7명 국민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반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론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하면서 뉴스토마토가 25, 26일 날 조사한 것 보면은 특검 거부권 이 행사에 대해서 반대가 60.8, 찬성이 29.5입니다.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이 60.5, 반대가 31.1. 그러니까 특검법에 찬성한 사람은 거부권 반대하는 거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60.5나 60.8이나. 그러니까 다소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 거부권에 대한 반대 의견이 한 10여 % 좀 내려왔어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 국민들한테 그러면은 다소 더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5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은 안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언더독 탑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개 투견에서 이제 싸움을 할 때 밑에 깔린 개를 응원하는 거는 이제 그 인지상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권력 중심부에 있는 사람의 의혹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그 특검에서 검찰이 아직까지 지금 기소도 안 하고 있고 한 번 더 출석시켜서 조사도 안 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밝혀서 죄가 없으면 없는 걸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인지상정의 국민적 정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날 이게 이제 거의 그 100% 통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의당이라든가 모두 합류를 해가지고 특검법 발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걸 과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수정하고 그다음에 총선이 끝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선이 끝난 지점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협의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는 지금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게 의지가 좀 드러났고 또 대통령실이나 국힘 쪽에서는 100% 지금 이걸 반대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반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난번에 그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이제 일부 그 보수 언론에서는 경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대응 전략이 상당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또 국힘 이 고위 당정 회의도 25일 날 비공개로 열려갖고 어떻게 보면 강경 입장을 정리를 한 것이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즉각 이런 입장을 정리를 하고 조건부 수용론 그러니까 뭐 내용을 고친다든가 시기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불가다 이런 입장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김건희 특검은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도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된다.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 이 이야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둔 것 아니냐. 협상의 여지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이후 지금 당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
며칠 전 불가. 24일이죠. 네.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도 정책실장. KBS 일요 진단에 나와가지고 이 특검법은 총선용 이 흠집내기다 이렇게 아주 딱 규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문제를 그러면은 이미 당정 협의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당무와 관련해서는 99.9% 재량권을 주었다. 네, 이렇게 좀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 속에는 뭔가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랄까 여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정치는 그 뭐 아시겠지만 생물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당정 협의회에서 절대 불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당무에 관한 정권을 다 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략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있죠.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했지만 일정 부분 여지나 공간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비대위원장의 역할 위상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대위원장의 역할 위상이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은 내년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한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 불가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하면 출구 전략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예. 총선에도 도움이 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상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또 덕을 보는 게 누구냐면 바로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덕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라는 소리는 이제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야권에서 비판하는 윤석열 아바타라는 부분을 깨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일거양득 고수를 붙이면 일타 쌍피 뭐 이런 식이죠. 예. 이렇게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국힘 비대위원장 상승 기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도 상승 기류를 탈 수가 있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에서 이제 추측성 보도라든가 어떤 대안 보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국힘과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대안이나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몫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취임사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한나는 지금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주 중요한 내용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구에도 비례대표에도 출마하지 않겠다 하나. 지금 나온 얘기는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군림하려는 운동권 세력과 군림하려는 운동권 세력과 싸워나가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예, 타협하지.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종로 출마라든가 좀 아주 핫한 지역에 출마를 해서 선거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이제 전체를 당을 총괄해야 하고 또 유세 지원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비례대표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구에도 비례대표도 안 나가겠다. 이 말은 국회의원에 입성할 생각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각에서 나온 대로 바로 이제 총선이 끝난 뒤에는 뭐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더 좋고 승리를 못 하더라도 대선으로 직행하겠다. 그 대선의 중간 지점에 총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감이 있으시네요. 지금 첫 번째 얘기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비례대표나 국회의원, 지역구나 비례대표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총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 내년 4월 10일 이후에 개각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 그 다음 윤석열 정부의 2기 총리로 급부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서 2027년 대선에 직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독자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권 내에서 소통이 핵심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부에서 아주
밀도 있게 네. 협의가 거쳐서 나온 얘기라고 그렇습니다. 봐야죠. 그 법무부 장관을 사퇴를 하고 국힘의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총선을 잘 마무리하는 부분 이후에 개각을 통해서 총리로 급부상하면서 2027년 대선 주자로 직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지금 설득력이 있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해야 공천을 하겠다. 약속을 어기면은 출당을 이건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네. 불체포 특권 그거 나 포기하고 그거 없애겠다 해놓고는 체포 동의안 협조 9개를 바란다. 시켜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 예. 공약을 선언했던 부분들이 손바닥 뒤집어 버리듯이 뒤집어 버린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예.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예.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신병에 대한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독소 조항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권을 좀 많이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죠. 국회의원들이. 뭐 말도 못하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받고 구속될 사안이면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저런 전략 지연으로 이 불체포 특권의 힘을 빌어서 이게 국회의원 계속하면서 세비도 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이런 말처럼 국회의원 끝까지 하면서 세비 다 타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 4년 후, 5년 후에야 이 판결이 선고되는 이런 그 독소 조항이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네요. 지역구 비례대표 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든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취임사가 지금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내일 또 방송 다루도록 하겠습니다.